예, 김대현 선생입니다. 현대시 정규학습 네 번째를 보시게 될 텐데요. 두 시 모두 다 올해 당장 수능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상할 게 없는 시입니다. 조금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될 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시의 해제부터 먼저 확인하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 확인한 이후에 지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지훈의 낙하부터 보도록 하죠. 낙하가 유명한 글이 조지훈의 낙하도 물론 유명합니다만 이영기의 낙하라고 하는 글도 나름대로 많이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수업 때는 다뤄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아마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영기의 낙하라는 글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오늘 수업 이후에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그러면 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세상을 피해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하자가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시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서를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고요. 하자의 상황 나와 있죠. 어딘가 숨어 살고 있답니다. 속세에서 벗어나서 은둔하며 사라지는 것이고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은 떨어지는 꽃이죠. 말 그대로 제목 나와 있는 그대로 낙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에서 화자는 꽃이 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통 꽃이 지는 것은 대부분 다 낙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슬픔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꽃이 지는 것을 일단 먼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인답니다. 자, 그다음 동틀 무렵, 그럼 시간의 경과도 있겠네요. 화자는 미닫이 창에 은은하게 붉게 비치는 꽃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꽃이 떨어지면서 드러나는 은은한 붉은 빛은 세상을 피해 꽃과 함께 살아가는 화자의 서글픔이 담겨 있는 빛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색채 이미지, 붉은 빛이라고 하는 이 색채 이미지 속에 화자의 현재 상황, 정서, 서글픔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대충 이제 그 해제를 가지고 시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속세를 벗어나서 어딘가에 은둔하고 있는 사람. 자, 지금 상황은 꽃이 지고 있는 상황이야. 아침이 되어서 그 진 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꽃이 지는 것 자체에 슬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꽃이 지는 것 자체는 자연의 섭리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꽃이 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에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죠. 시가 조금 좀 어려울 겁니다. 잠시 뒤에 지문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글인데요. 플라타너스 나무의 종류죠. 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주된 표현 방식이 하나 주어집니다. 의인화해서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반려자로 삼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예찬하며 자, 기본적으로 플라타너스는 인생의 반려, 내가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거고 동시에 이 플라타너스는 덕성을 가진 존재라서 하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예찬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플라타너스를 외로운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고 싶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상황도 나왔어요. 외롭다고 표현했고요. 자, 이 작품은 간결한 시어를 구사하여 표현상의 특징 간결한 시어를 구사하여 시상을 압축하고 있으며 리듬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시적 감각을 살리고 있다. 리듬감 있는 언어. 자, 마지막에는 표현상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얘기하는 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읽어 나가면서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사실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시는 이야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부터 먼저 보시죠. 자,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바람 탓이 아니다. 서리법 쓰고 있네요. 일단은 표현 방식은 서리법이에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서리법일 수도 있고 의문법일 수도 있어요. 서리법이라면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의문법이라면 평서문으로 바꾸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이 문장에서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할 수는 없다. 평서문으로 바꿔도 전혀 문맥상 이상한 게 없죠. 그렇다면 서리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평서문으로 바꾸면 뭔가 문맥상 어색해. 그러면 의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내용으로 갑니다. 꽃이 지기로소니. 자, 지금은 꽃이 지고 있어요. 낙화의 상황인데 바람을 탓하랴라고 말했죠. 그러면 바람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꽃은 바람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는 거죠?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자, 하자가 지금 꽃이 지는 것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로서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자, 듬성듬성한 별이 하나 둘 사라져요. 무슨 말인가요? 밤에서 이제 서서히 새벽이 되었다가, 자, 새벽이니까 이제 듬성듬성한 별이 있겠죠. 만약에 밤이었으면 하늘에 빽빽한 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성긴 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보통은 아침이 되기 직전 새벽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들이 이제 하나 둘 쓰러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새벽에서 아침으로 경과하는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기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자, 기촉도는 아마 그 서정주의 시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새죠. 새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새가 우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기촉도라고 하는 새가 울게 되면 슬픔, 애상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먼 산이 다가서,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해가 뜨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산이 보이겠죠. 햇빛 때문에 그게 내 눈앞에 산이 다가서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자가 지금 자신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촉도 울음이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단서를 잡을 수는 있죠. 아침이 되면서 하자가 지금 뭔가 조금 마음속에 애상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갑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소멸의 이미지 혹은 꽃이 지는 것이니까 하강의 이미지죠. 소멸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 뭔가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 우련 붉어라. 자, 꽃의 붉은 색깔 때문에 하얀 미닫이가 붉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물론 하얀 이런 것들은 다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얀하고 붉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색깔이 나왔으니까 표현 방식은 당연히 색채 대비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화자가 낙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화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묻혀 사는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속세에서 벗어나서 어딘가에 은거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느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자, 드디어 이제 하자의 정서가 딱 하나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상감이죠. 슬픔, 애상감. 그러면 자, 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낙화의 모습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낙화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수능. 선생님이 지금 말을 풀어놨죠. 낙화하는 것을 아까 첫 번째에서 꽃이 지는 것을 바람을 탓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수능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수능과 and 묻혀 사는 이의 애상감 정도 하면 되겠죠. 아까 해제에 봤던 것처럼 꽃이 지는 거, 붉은 꽃이 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붉어라 요 색채 이미지 속에는 뭐가 투영되어 있는 거냐면 자신의 어떤 현재 상황, 그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화자의 정서를 색채 이미지에 투영해서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좀 어려운 시입니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독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타너스라는 시인데요. 자, 이 시도 조금 좀 생소하죠. 보겠습니다. 꿈을 아느냐 너한테 물으면 일단 너는 누구예요? 플라타너스죠. 그러니까 의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플라타너스한테 뭐라고 묻냐면 너는 꿈을 아느냐, 더 쉽게 해볼까요? 꿈이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꿈을 아느냐라고 너한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어. 자, 이 파란 하늘은 꿈과 이상 같은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플라타너스라는 놈은 네가 꿈을 아냐 묻기도 전부터 이미
꿈과 이상 속에 있는 존재인 거죠.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플라타너스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타너스의 첫 번째 속성으로 항상 꿈과 이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자, 그 다음 표현막 잠깐 봅시다. 꿈을 아느냐라고 물었죠.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꿔볼까요? 꿈을 안다 너한테 물으면 이상하죠. 이거는 의문법이 사용이 된 거예요. 아까 가에서 봤었던 바람을 탓하랴 이거는 서리법이 사용된 거고요. 지금 보시는 예는 평서문으로 바꾸면 문장이 이상해지니까 의문법을 쓴 겁니다. 자, 다시 보죠. 꿈을 아느냐 너한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사랑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자, 그늘. 이 그늘 밑에 누군가가 쉬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어떤 존재에 대한 배려와 위로의 의미일 텐데 무슨 의미냐면 사모할 줄을 모른다고 표현했죠. 아, 얘는 사랑할 줄 몰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행동 자체가 의식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지라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하는 행동 자체가 남을 위한 배려이고 남을 위한 위로인 것이니까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플라타너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으로서 타인에 대한 혹은 다른 존재들에 대한 위로와 포용, 배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죠. 먼 길에 올 때 홀로 되어서 외로울지 누가? 이건 화자의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삶의 동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롭게 살아왔어. 그런데 그 길을 항상 너와 함께해서 이 말은 플라타너스가 가지고 있는 덕성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외롭게 살아왔지만 항상 내 삶 속에는 꿈이 있었고 이상이 있었고 타인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자,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싶어.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동일시의 소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동일시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의 한계를 인식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죠. 나는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근데 너나 나나 우리는 영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계 상황에 이를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자, 검은 흙이라고 하는 건 검은색이니까 뭔가 부정처럼 보입니다만 부정이 아니에요. 안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처를 너는 가지고 있냐라고 묻고 있죠. 이 말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제 올해 EBS가 지금 문제에서 출제한 부분을 가지고 EBS적으로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너의 안식처가 거기에 있느냐? 나도 거기 너랑 같이 가고 싶어라고 처음 얘기했던 동일시의 소망 똑같이 죽은 다음에도 너와 같이 함께하고 싶어. 죽은 다음에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갑니다.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의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자, 나는 너랑 이웃이 되고 싶어. 그것이 바로 나한테는 별과 사랑하는 창이 있는 곳이야. 결과적으로 이건 뭘 비유하는 거냐면 내가 지향하는 삶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플라타너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본다 그러면 이 플라타너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라고 했죠. 덕성에 대해서 하자는 예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덕성에 대한 예찬의 목적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이 내가 지향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플라타너스에 대한 외부적인 존재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글의 주제도 플라타너스의 덕성에 대한 예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향하는 삶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건너갈게요. 자, 우선 1번부터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1번.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 가 볼게요. 가가 공간의 이동이 나오나요? 그럼 찾아보셔야 돼요. 지문 속에서 하자가 움직이는 공간이 나와요? 아니죠.
미닫이가 우연불거라 정도 하나를 통해서 하자가 방 안에 있구나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공간의 이동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좀 또 눈여겨보세요. 2번도 눈여겨볼 선지입니다. 자, 나는 가와 달리 서리적 표현. 자, 나는 가와 달리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꿈을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꿈을 아느냐는 서리적 표현이 아니죠. 나에서는 의문형이 사용했어요. 의문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를 보시면 바람을 탓하랴 가에서는 서리법이 사용이 됐으니까 2번 선지에서는 나는 서리적 표현이다 틀렸고요. 가와 달리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갈게요.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에 씌어 자 가에서는 꽃이 진다 하강의 이미지를 쓴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하자의 낙관적 태도 둘 다 없을 거예요. 이런 건. 그 다음에 5번 가는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독백체를 쓴다라는 거죠.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라는 거예요. 자, 대화체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청자가 나오는 거죠. 플라타너스라고 청자를 부르고 있으니까 대화체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일단 5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표현 방식 물은 문제고요. 두 번째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자, 보기 읽어볼게요. 시인들은 시를 통해서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형상화한다. 가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움이 내면의 공명을 일으켜 자 꽃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애상감을 얘기했죠. 그건 아마 내면의 공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내면의 공명을 일으켜서 유발한 특별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자연물에서 발견된 숭고한 덕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자연물을 예찬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미 판단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하얀 미닫이가 우연불거라는 떨어지는 꽃잎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해서 보기 그대로죠. 자연물의 아름다움 and 그 다음에 정서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정서가 나오지 않았고 표현 방식만 얘기했어요. 하자가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 자연을 통해서 본 아름다움을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 붉다 하얗다 문제없죠. 자 2번 갑니다. 가에서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는 꽃이 지는 모습이 하자의 내면의 공명. 자 울고 싶어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긴 했어.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애상감을 느끼죠. 그죠? 하자가 느끼는 정서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정서는 내면에 공명하는 거다.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 나에서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는 넉넉한 사랑과 포용력을 지닌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죠. 시에서 땡볕에서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얘는 포용력 혹은 위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이 플라타너스의 좋은 점이니까 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하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당연히 예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은 나에서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플라타너스 자 너와 함께죠. 나는 너랑 똑같이 신이 아니야. 우리는 한계점 어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의 한계를 가진 그런 그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존재의 한계 속에 있고 플라타너스는 극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둘 다 공통점이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존재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극복한 것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볼게요. 나에서 나는 오로지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은 플라타너스에 대한 하자의 동반자적 인식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런 말이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1번 기억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하자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2번 갑니다. 니은은 산을 유적물처럼 유적물은 생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산은 유적물처럼 표현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산이 다가선다고 했으니까 무생물인 산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아침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으니 시간의 경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3번
디귿을 통해 하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하자의 내면으로 옮겨지고 있어. 자, 디귿 앞부분까지는 꽃이 지는 모습, 외부 세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가는 디귿부터 시작되는 거죠. 3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은 리을은 플라타나스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형상화하고 있어.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5번 갈게요. 미음에는 플라타나스와의 인연이 언젠가 단절될 것이라는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 안식처가 있느냐, 나도 죽을 때가 되면 글로 따라갈 거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동반자적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죠.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3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봤던 두 개의 시는 모의고사가 됐던 혹은 수능이 됐던 시험에서 만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시가 아니니까 제대로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